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 우대금리를 0.2%포인트 인하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21일 LPR의 1년물을 3.35%에서 3.10%로, 5년물을 3.85%에서 3.60%로 각각 0.25%포인트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법원이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금지 2차 가처분도 기각한 데 대해서 고려아연은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해 적대적인 인수합병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려아연은 또한 남은 주주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주주가치 제고의 노력도 지속하겠다면서 상대의 공개매수 강행으로 심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직원들을 다독여 다시 힘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엔길 지수가 42년 만에 최고치를 달성했습니다. 일본 역시도 전 세계 고물가 기조 진정세에 불구하고 박상물가가 올랐다는 지적인데요. 에그플레이션 등에 따른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두드러진 식료품 가격의 상승세는 폭염과 가뭄 등의 급격한 기후변화로 주요 작물의 생산이 급감한 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두산그룹이 두산밥켓을 두산로보틱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의 사업 재편을 추진합니다. 두산밥켓을 로보틱스에 넘기는 대신 원래 밥켓을 자회사로 두고 있던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들이 받게 될 로보틱스의 주식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두산그룹은 그룹 사업 재편을 위해서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의 이사회를 21일 각각 개최합니다. 지난 7월 발표한 사업 재편안과 기본적인 구조는 유사하지만 두산밥켓의 지분을 보유한 신설법인과 로보틱스 간 합병 비율을 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될 이지영 앵커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오늘 이 시장에서 다양한 섹터군들이 또 순환매를 나타내고 있는 시장인데요. 그런데 한켠에서는 이러한 이슈들이 처음 부각됐던 이슈는 아니라는 점에서 의문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과연 이런 이슈들이 얼마나 지속될지의 여부들과 또 주가에 관한 탄력들은 얼마나 지속될지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도 저희가 마감 시장까지 여러분들에게요. 시장의 이슈들을 그대로 파헤쳐서 다양한 전략들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수 상황 바로 살펴보시면서요. 지수의 흐름들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빨간불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0.68% 상승 흐름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도 0.8%의 상승 흐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시장이 오후장으로 갈수록 그 탄력들을 계속해서 더해가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고점이 아닌 저점을 찍어가는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었지만 계속되는 탄력이 이어진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코스닥 일중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되는 탄력을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일단은 섹터 단의 순환매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이슈들을 따라잡기 바쁜 시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현재는 0.81%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은 반납해가고 있는 시점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수급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들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기관이 특히나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00억 원 넘게 사들였는데 장 중반 들어서는 그러한 수급을 조금은 감소시켰습니다. 이 부분 한번 유념해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개인 같은 경우에는 3천억 원 넘게 사들이는 모습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은 외국인들이 1,000억 원 넘게 현재 물량을 사들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800억 원 넘게 덜어낸 흐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기간은 소폭의 매도세인데요.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오늘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시면서 시장의 흐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자, 오늘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대형주 위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한 영향이었을까요? 오늘 1위부터 5위 종목, 전 종목이 빨간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는데 다만 삼성전자가 방금 전에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에 신저가를 기록하기도 했었는데 그러한 신저가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최장기간의 외국인 매도다라는 그러한 악명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데요. 제가 1시쯤 확인해 봤을 때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매수로 전환된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가량 상승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에 관한 증권사의 좋은 리포트들도 좀 눈에 띕니다. 3% 넘는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내일 인도의 정식적인 상장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상장에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의 방향성들도 갈릴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탄력을 받아가는 흐름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6위부터 10위는 엇갈린 양상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삼성전자 우선주는 상승하고 셀트리온과 같은 제약바이오 주들도 오늘 시장에서 상승 탄력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네이버가 지금 KB금융 다음으로 현재 순위권에 랭킹되어 있습니다. 외국인 최근에 매수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이버의 상승률 어디까지 이어질지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주에 관해서는 또 증권사에서 이제는 고점 부담감이 있다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관한 영향으로 현재 풀이되고 있고요. KB금융은 현재 파란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 1위부터 5위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전 종목 빨간불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시가총액 1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켜주면서 오늘 시장에서 2%가량 상승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는 장중에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었고요. 최근에 또 좋은 이슈들까지도 또 증권사 리포트까지도 부각이 되면서 오늘 시장에서 탄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6위부터 10위도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6위부터 10위도 한 종목 제외하고는 빨간불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3,000당 제약만 오늘 시장에서 쉬어가는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클래시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휴젤과 같은 오늘은 K-뷰티 관련주들이 또 시장에서 두드러지는 흐름들 나타내주고 있고요. 엔캠도 오늘 시장에서는 2%가량의 상승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에 관한 테마단의 이슈들은 상당히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그에 따른 선별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 사례 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기 때문에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촘촘한 전략자로 한번 가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도 다양한 분석들이 필요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월요일 시장 또 이렇게 오랜만에 빨간불로 같이 인사드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자, 오늘 시장 또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평으로 일단은 들어보겠습니다. 네, 2600선에서 여전히 멈춰 있고요. 지난주에도 동일한 말씀드렸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지수는 여전히 2600선, 뭐 코스닥도 큰 변화는 없었고 뭐 종목별로는 뭐 개별 랠리가 있고 업종별로는 뭐 방산주의 강세가 이어졌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실적이 좋다고 하는 뭐 반도체, 자동차 이런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조금 시장 대비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의 기대감은 좀 꺾이는, 거기다가 최근 들어서 이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면서 환율의 변동, 그다음에 그에 민감한 종목군들의 변동, 특히 관세에 민감한 종목군들의 변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2600선에 관해서는 공방이 치열한 느낌들이 보여집니다. 그래도 이사님,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재료가 많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또 이런 재료가 처음 부각된 재료들은 또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에서 우리가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정말 다양한 또 섹터 군들의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떤 부분에 포인트를 잡고 오늘 시장을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 방산주, 자동차로 대별되는 트럼프 수혜주와 피해주에 대한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방산주는 뭐 트럼프 수혜주라고만 볼 수는 없죠. 뭐 이번 주에 있는 폴란드 대통령 과의 만남, 뭐 이런 것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3분기 실적도 여전히 기대되고 있는 몇 안 되는 종목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그와 관련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어서 복합적이라고 보여지지만 현재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시장에서 가장 묘한 종목은 자동차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실적이 나쁘냐? 전혀 그렇지 않죠. 둘 다 뭐 실적이 3분기도 꽤 좋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난 2분기까지만 하더라도 환율과 연동돼서 같이 움직였거든요. 즉 원화 약세에는 실적의 긍정적인 부분을 반영하면서 움직였고요. 시장이 밀리는 구간에서 원화의 강세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또 동반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환율의 급등 자체가 지금 원화의 약세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기보다는 트럼프에 베팅하면서 나타나는 그 이슈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면서 달러는 강세로 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불거지니까 자동차 업종이 뭐 실적과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좀 밀리고 있는 양상이에요. 그래서 자동차주에 움직이고 있는 현재 구간의 모습은 환율과 전혀 다른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즉 환율 급등 구간에서도 주가가 빠지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트럼프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트럼프 리스크가 언제 해소될 수 있느냐? 트럼프가 정말로 대선에서 떨어진다는 어떤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뭐 이번 주말에 있을 실적 발표가 아니고 11월 초까지는 공격적인 주가 반등을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는. 예를 들어 3분기 실적이 아주 폭발적으로 좋다면 또 다르겠습니다만 3분기 실적이 좋기는 할 텐데 또 폭발적으로 예상을 상회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트럼프를 둘러싸고 있는 업종 간 격차는 뭐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이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면서 이 시장에서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자동차주를 말씀을 방금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제 부품주들도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들을 사실은 저는 이제 현대차의 인도 IPO에 초점해서 봤거든요. 근데 이런 탄력들의 영향도 계속 받아갈 수 있을까요, 이사님? 근데 인도 IPO에게는 벌써 2분기부터 알려진 얘기고요. 너무 이제 우려먹은 재료다. 네,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현금의 그 움직임도 현대차에게는 일정 부분 도움이 되겠지만 그 주변 종목군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필요하고, 최근에 인도 증시에서 대규모로 썰물처럼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의 IPO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IPO 이후의 주가 흐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인도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해서는 뭐 저 역시 높게 쳐주고 있으나 다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차량이 뭐 오토바이를 조금 고친 정도 혹은 뭐 경차 수준에도 안 되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수준의 아주 저가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서 차 좀 팔린다고 수익성이 뭐 대고 올라가기엔 어렵습니다. 역시 현대차, 기아차는 수익의 대부분을 지금 미국에서 내고 있는 국면이고 국내에서 일부 가져오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뭐 국내는 아시다시피 현대, 기아마저도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미국 시장에서 추가 확산을 가져올 것이냐는 여전히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현대기아차가 인도 IPO로 인해서 큰 반등을 보이기도 어렵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현재 그에 대한 수혜를 예상했던 뭐 만도를 포함한 일부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조금 반등만 하면 재차 시장이 밀릴 때 밀려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인도 IPO는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너무 노출된 이슈다라고 보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인도 IPO 자체가 다른 개별 종목들에게 미칠 영향도 실제로 현대차가 인도에서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투자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 것은 일부 자동차 부품주는 지금 뭐 PER 측면에서는 뭐 3배 정도 수준까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추가 하락은 제한적인데 반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요소가 많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사실 자동차단의 이제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이유들을 좀 풀어봤는데 그래도 우리가 미 대선의 방향성으로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트럼프 후보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 있다라고 나와지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시점에서 트럼프 수혜주를 준비를 해봐야 되는 걸까요, 이사님? 저는 이거 일정 부분의 불확실성이라고 보는데 트럼프가 됐다고 해서 자기가 내뱉은 말을 다 지킬 수 있을지는 미리 알 수 없죠. 그런데 확실한 것은 어쨌든 관세 압박이 높아질 가능성은 뭐 비교적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언하고 있는 것처럼 동맹국의 10%, 뭐 중국의 뭐 60% 이렇게
부여할 수 있을지는 뭐 확인할 수 없지만 대통령 선거와 더불어서 일부 상원 하원도 이번에 좀 갈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공화당에 차지하는 그런 구도라면 트럼프의 어떤 의지가 좀 더 강하게 반영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전체 지지율을 보면 해리스가 아직도 약간 더 높아요. 다만 지금 주로 스윙 스테이트라든지 그다음에 최근에 베팅하고 있는 전체적인 뭐 베팅 금액이라든지 도박사들의 베팅 금액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당선 확률이라든지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나오고 있는 그 당선 확률이라든지 이런 쪽은 좀 트럼프 쪽으로 많이 기울어지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건 금융시장이 지금 트럼프가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 몰고 가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뭐 에너지 종목들의 움직임이나 그다음에 비트코인의 상승세나 맞아요. 달러 인덱스의 강세나 이런 것들이 모두 트럼프의 강세를 조금 예측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 시장에는 부담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확정되면 뭐 예를 들어서 관세를 얼마를 낼 거야라고 확정되면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분석들이 가능할 텐데 아직까지는 가능성이고 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즉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당 종목군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뭐 얼마만큼 펀더멘털에 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데 주가의 변동성만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 펀더멘탈 방향대로 주가가 안 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다렸다가 투자하는 게 낫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 트럼프가 되지 않았을 때 트럼프를 극단적으로 선호하는 사람들은 예전에 의회를 한번 뒤집었던 것처럼 그런 뭐 불상사가 벌어질 가능성은 제로인가? 라고 봤을 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돼도 문제인데 안 돼도 일시적으로는 그런 정치적 불확실성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뭐 일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대로 뭐 미국에 뭐 내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구간에서 어쨌든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대선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누가 되든 상관없이 불확실성이 조금 높아지는 것은 맞다. 그러면 저는 뭐 미국 증시에 대한 판단도 조금은 낮춰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증시에서 관세에 민감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도 제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관세에 관해서 좀 집중을 해봤는데 사실 트럼프 후보자가 얼마 전에 관세 수입에 관해서 굉장히 좋은 이제 미국의 수입처다라는 그런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당선이 됐을 때 여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한 발 떨어져서 이 대선 이후의 전략들을 잡아보는 게 조금 더 현명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연스럽게 방산 쪽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트럼프가 방산 쪽에 관해서도 의지를 표명하기도 했잖아요. 우리 국내 방산주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사님? 그러니까 트럼프의 핵심 포인트는 지금 세계 경찰 노릇을 하고 있는 미국의 힘을 더 빼겠다는 거죠. 아마 이스라엘 정도를 지키는 걸 제외하면 전 세계 분쟁에서 점점 발을 빼겠다. 나토도 돈을 내라. 한국과 일본도 돈을 내라라고 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관점에서 보면 스스로 방어력을 높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얘기는 지금 미국의 위치와 상당히 상반되는 게 미국이 그동안 전 세계를 지켜줌으로써 소위 이제 이 일극 체제에서 전 세계 증시나 전 세계 지정학적 질서가 유지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만약에 미국이 중동에서 발 한 번 뺀 것 가지고 지금 이렇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이 나토에서도 발을 빼고 전 세계에서 경찰의 지위를 포기한다? 그러면 전 세계 분쟁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우려는 있죠. 그래서 분쟁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지만 미국이 누르고 있어서 국제기구가 누르고 있어서 분쟁이 발생하지 않았던 지역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가능성을 열어둔다면 그러면 그동안 방위산업 쪽에 전혀 투자하지 않았던 국가들도 일정 부분의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미국 무기와 호환을 위해서 미국 무기는 너무 비싸고 또 좋은 무기는 팔지도 않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호환이 되고 나름 품질도 상당히 높다고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주문을 했을 때 가장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건 뭐 지금 한국 무기를 제외하고는 없다라는 거죠. 재고도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빠르게 생산도 가능하고 AS도 가능한 정도의 기술력과 공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지금 거의 없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뭐 이스라엘하고 한국 정도를 제외하면 독일의 그 레오파드 전차가 뭐 엄청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지만 문제는 여기는 AS 해줄 사람도 없어요. AS 하시는 분들이 이미 다 60대가 넘는 고령이 돼서 실제로 만드는 것도 문제지만 만들고 나서 이것을 AS 해줄 수 있는 장인 자체가 이제 부재한다라는 것도 문제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 방산에 좀 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 이런 부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고 단순하게 처음에는 뭐 K2, K9 같은 지상전 무기 정도가 언급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뭐 지대공 무기까지 확산되면서 뭐 지대공 무기뿐만 아니라 레이더, 그다음에 뭐 항공기 좀 더 여러 가지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니까 그와 관련돼서 시장은 좀 베팅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강하게 움직였던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LIG 넥스원, 현대로템 이런 종목군들 중에서 두 종목 현대로템과 LIG 넥스원은 수급 이슈까지 있습니다. 네, 맞아요. MSCI 편입 가능성이 좀 열려 있죠. 반대로 뭐 KT, 금양 이런 종목은 빠진다라고 하고 있고 금양같이 수급도 없는 종목은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수급 요인까지 작용하다 보니까 상대적 강세가 더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런 수급적인 특성은 11월 달 넘어가서 또 뉴스가 노출되고 이벤트가 끝나게 되면 반대 역작용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방산주 쪽에서 종목 하나를 고르자면 밸류 기준으로는 현대로템이 그래도 가장 매력적이기 때문에 밸류 기준으로요? 네. 뭐 현대로템 정도가 저는 뭐 가장 매력적이지 않나. 세 종목 중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늘 방산주가 상승하는 게 이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관한 이슈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금 더 다른 시각으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방위비를 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들을 조금 이야기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저는 조금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시적인 이슈보다는 여러분들이 또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을 좀 소화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대 로템이 밸류적으로는 괜찮다고 한다면 다른 방위주들은 지금은 좀 너무 높다라는 평가인 거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좋고 LIG 넥스원도 좋은데 상대적으로 밸류가 또 높은 상황인 데다가 그다음에 지난 뭐 2분기부터 발견되고 있는 작년 4분기부터 발견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적은 뭐 나빴던 적이 없죠. 맞아요. 근데 오히려 실적이 발표되는 구간에서 탄력이 죽었다가 오히려 다시 또 뭐 신규 물량이 나온다든지 이런 얘기를 타고 다시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실적 발표 구간에는 호재 노출이라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수익률이 별로 좋지가 않고요. 또 하나 이번 주에 이벤트가 되게 하고 있죠. 이 이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벤트에 강력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르면 오히려 그런 이벤트가 없거나 이벤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뉴스 노출이라는 측면에서 탄력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 현대로템도 그중에 낫다라는 것이지 세 종목 모두 지금 투자하기에는 조금 타이밍이 늦었거나 아니면 오히려 이번 달에 탄력이 둔화되는 구간으로 접어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공격적인 접근을 하시기보단 오히려 실적 발표 구간에서 혹은 이번 주 뉴스 노출 구간에서 주가가 흔들린다면 추세 하단에서 저점 매수 정도가 낫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종목을 고르자면 지금 현재 밸류에서는 저는 현대로템이 낫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더 탄력적인 공격적인 전략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뭐 신규 매수할 때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대장주를 고를 수밖에 없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미 너무 많은 오른 방산주에 관한 전략들까지도 저희가 잡아봤습니다. 자, 이어서 저희가 또 시장의 이슈들과 또 섹터적인 집중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은혜로운 섹터를 통해서 여러분들 알아보실 수 있는데요. 자, 바로 이어서 은혜로운 섹터 이어집니다. 네, 은혜로운 섹터 장은혜입니다. SMR 관련 이슈가 주말 사이에 또 들려왔더라고요.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들려왔고요. SMR 4기 건설이 올해 말에 발표가 될 11차 전력 수급 계획에 반영될 것이다라고 이야기 나오게 됐습니다. 사실 SMR 4기는요. 대형 원전 1기와 맞먹는 출력 수준을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이 뭔지도 조금 더 자세히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텐데 앞으로 15년간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요. 이 예측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후 어떻게 공급할지 그 방안도 마련하는 계획이 바로 전력 수급 계획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국회 표결 없이 보고 절차만 한 다음에 확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단 추후에 국회 쪽에서 입법을 통해서 이 정책에 대해서 제동을 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조도 함께 당부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SMR에 대해서 왜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될 텐데 SMR은 공장에서 다 완성을 한 다음에 출하를 하는 원전입니다. 즉 수출하기가 굉장히 원활하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대통령실 측에 따르면 수출 효자 상품이 될 수 있는 기술이다라면서 지켜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번 주 목요일에 윤 대통령이 폴란드 정상과 만나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죠. 이 회담에서 원전이라든지 방산이라든지 이쪽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까 시장은 벌써부터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두산 쪽에서 이야기가 또 들려왔습니다. 그 이야기 맞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인적 분할을 해서 두산 밥캣이 이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들어가는 그 개편안 다시 우리 추진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회사가 걸고 있는 그 목적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더 원전 산업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미증시 살펴봤더니 오클로가 지난 주말 사이에도 15% 넘는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주가가 100% 가깝게 급등세를 보였더라고요. 뉴스케일 파워 역시도 이 동기간 40% 가깝게 급증세를 보여주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관련 종목들 안에서는 우진엔텍과 G2파워와 같은 종목들이 두 자릿수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슈 하나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역시도 정부발 이슈였습니다. 대왕고래 이야기였는데 어떤 이야기였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동해 영일만 가스전 1차 시추 용역 사업자로 슐럼버그를 선정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슐럼버그라고 하면은 미국 기업이고요. 전 세계에서 1위 탐사 시추 기업으로 잘 꼽히고 있는 회사죠. 그러면 이 기업이 뭐 하는지도 살펴봐야 될 텐데 추후에 암석이라든지 가스 성분을 잘 분석을 해서 지층 구조를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매장량이 많은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지역의 시추공을 뚫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매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겠죠. 12월부터 시작을 할 예정이고요. 그 결과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발표가 되지 않을까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넥스틸과 같은 종목이 오늘 가장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개별 호재 하나 있었습니다. 시추 기자재 입찰 사업을 했는데 여기에서 선정이 된 것이 바로 이 넥스틸이었습니다. 사실 시추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외곽에 강관을 설치하는 케이싱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넥스틸이 특수 강관을 담당을 하게 된 것이죠. 장중한 때 26%대까지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윗꼬리를 좀 길게 단 상황 그리고 음봉 전환한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두 가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다음으로는 국내 테마 탑3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최상단의 이름을 올리고 있는 쪽이 바로 음원과 음반 쪽입니다. 이 로제죠. 블랙핑크 로제가 브루노 마스와 협업을 해서 신곡 아파트를 꺼내놓게 됐습니다. 제가 한번 들어봤더니 중독성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국내에서는 당연히 1등 했고요. 글로벌 쪽에서 스포티파이 기준 3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이브가 3분기 실적 컨센서스에 부합을 하게 됐고요. 기관 쪽에서 벌써 17거래를 연속해서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손잡고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에스파, BTS, 아일릿까지 이런 대형 그룹들이 곧 컴백을 알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요. 오늘 드디어 상승 쪽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아이폰에 대해서도 살펴봐야겠습니다. 아이폰 16이 중국에서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그 안에서도 또 값이 비싼 모델 프로와 프로 맥스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판매량이 44%까지 증가했다는 이야기 속에 애플이
20% 넘는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죠. 제가 주가 흐름 한번 살펴봤더니 여기 적혀있는 이 세 종목 모두 다 올해 상승률이 정말 낮더라고요. 심지어는 마이너스를 큰 폭으로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덕산 네오룩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이너스 35%를 기록했지만 그래도 오늘 장중 한때 7% 이상의 상승세를 이어가기도 했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은 우주항공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을 알린 종목 루미르는요. 공모가가 12,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장중 한때지만 19,000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지구 관측용 인공위성 제조 전문 업체라는 거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개별 호재가 있었죠. 289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 속에 10% 가깝게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은혜로운 섹터 장은이었습니다. 네, 국내 테마 탑3까지 저희와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오늘은 사실 다룰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짧은 시간이나마 최대한 많은 이슈들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우선은 이사님, 저희가 애플의 주가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중국의 수요 회복이 거론이 되면서 애플 주가가 이제 뉴욕 시장에서 234달러, 그러니까 사상 최고치를 달성하기도 했거든요. 이 영향이 우리 증시에서도 흘러 들어오는 느낌인데 단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근데 사실 실적은 그 다음 분기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길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이 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3분기 실적에 있어서의 영향보다는 뭐 4분기 미국이나 유럽 쪽의 매출 증가가 실제로 재고 소지를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가 좀 더 중요하긴 한데요. 중국이 2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동안 또 꽤 많은 판매량을 꾸준하게 보여왔던 국가라는 측면에서 탄력이 줄어든 건 분명히 악재였죠. 그런데 신제품에 지금 공백이 나타나는 구간에서 다시 판매가 늘었다는 건 긍정적인 건 분명히 맞고요. 네. 다만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 달부터 화웨이를 포함한 주요 제품들의 주요 기업들, 중국 로컬 기업들의 신제품들이 다시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때 경쟁에서 또 아이폰 16이 이겨낸다면 이제는 좀 다르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판매량이 재차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고 애플 AI에 대한 뭐 기대감도 올라온다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러면 좀 더 애플도 오르고 애플은 신고가인데 애플 관련주는 지금 저 바닥권이잖아요. 그러면 네, LG노텍을 포함한 BH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가격 회복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 판매를 올리는 과정에서 지난 아이폰 15처럼 또 가격을 내리는 그런 액션을 취한다면 저는 그러면 부품주의 반등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이 자기야 뭐 이익률 30%를 취하지만 부품주들에게는 뭐 2, 3% 이익률 주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국이나 일부 지역에서 또 가격 할인을 한다면 그 부담을 부품에게 지울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그런 부품주의 반등은 뭐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애플이 좋아 보인다면 애플을 사는 게 낫지 국내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가격 회복 정도에서 멈추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이게 실적에 좋게 반영은 되기는 하겠지만은 또 화웨이 등에서 신제품이 출시가 되는 만큼 경쟁력을 얼마나 가져갈지도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저가 전략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가격을 낮추는 방식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영업 이익률적인 부분에서는 조금의 또 의문이 남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제 부품주에 관한 가격 회복 정도로 여러분들이 조금 살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거기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두산그룹주들에 관한 이슈도 있습니다, 이사님. 이 두산그룹주의 합병에 관해서 사실 일전에도 한번 이제 부각이 됐었던 그러한 이슈이기는 한데 오늘 시장에서 주가 탄력이 나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이 전반적인 그룹의 재편에 관해서? 결국 핵심은 뭐냐면 두산 로보틱스 몰아주기죠. 그렇죠. 네, 두산 로보틱스를 몰아주는 이유는 상대적으로 두산의 박씨 일가들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배력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알짜 회사를 품어서
그 알짜 회사의 지배력을 높이는 게 핵심이고요. 그거를 이제 금감원에서 지적을 한 거였고 뭐 비율을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의미 있게 바꿀 수 있을지는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번에 내놓은 것도 또 시장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즉 기존 주주들에게 네. 못 미치는 결과를 발표했을 때 금감원이 또 제동을 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두 번이나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고 이번에 금감원장이 국감에 나와서 엄청 두드려 맞았잖아요. 맞아요. 네, 본인이 지금 위치가 금융위장 위냐 아니면 뭐 부총리급이냐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은 상황이니까 예전처럼 뭐 이렇게 크게 자신의 발언을 의미 있게 내놓을 수는 없어도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시장 눈높이에 맞추지 못할 경우 재차 반려할 수 있으니까 결국 여기서 핵심은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두산그룹이 새로 발표된 지분 조정이 과연 시장 눈높이에 맞춰서 두산 일가를 박씨 일가를 위한 게 아니고 두산마켓의 가치를 최대한 인정해 준 상태에서의 지분 교환이 나타나는지가 관건인데 결과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그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하고요. 저는 이들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뭐 그렇게 좋은 전략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제 저희 방송 시작하기 전에 봤는데 벌써 잡음들이 조금씩 들려오기는 합니다. 그렇게 만족할 만한 그런 사안들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추후의 방향성도 좀 모호한 것 같은데 근데 이 중에서는 그래도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탄력이 가장 좋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두산마켓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들 때문에 이거는 올라가는 거죠, 이사님? 결국은 그 비싼 가치를 갖고 있는 두산 밥켓이 밥켓이가. 지금 시장에서 저평가돼서 거래되고 있는데 그거를 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두산 로보틱스가 얻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적자 기업인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마켓의 지원을 받아서 로봇 쪽에 좀 더 공격적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게 뭐 그렇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두산 로봇이 과연 그러면 그렇게 전 세계 시장을 휘어잡을 정도의 로봇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뭐 두산 로봇 자체의 그 가능성이 지금 뭐 아주 커지고 있는 서비스 시장이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도 아니고 중요한 건 지금 로봇의 외형이나 로봇의 껍질에 대한 관심은 예전만큼 높지가 않거든요. 로봇을 어떻게 움직여줄 것인가? 로봇을 움직일 AI가 좀 더 핵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로봇 껍데기를 만들어줄 수 있는 회사는 널리고 널렸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AI 없는 두산 로봇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반문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관점에서 저는 뭐 주가는 단기적인 이슈를 타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급등할 수 있지만 트레이딩은 트레이딩에서 멈춰야 되고 두산 로보틱스의 투자 가치는 여전히 별로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AI라는 핵심 기술력이 쏙 빠져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을 이제 두산그룹에서도 좀 해결해 나가야 될 난제이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의 주가 탄력은 조금 일시적인 이러한 이슈들, 기대감들 때문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심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또 결과들도 저희가 계속 AS 해드릴 테니까 또 저희 방송과 함께 팔로우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엔터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사님께서 좋게 보신다 그렇게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또 로제의 신곡에 관한 히트 소식들이 좀 전해졌는데 아파트 들어보셨나요, 이사님? 네, 뭐 들어봤습니다. 어떠셨던가요? 네. 뭐 제 취향은 아니라서 저는 뭐 잘 네, 취향은 모르겠던데. 아니시고. 네, 근데 네. 뭐 지금 제니라든지 네. 이런 사람들이 음반을 내면 확실히 좀 다르다라고 네. 느껴지는 게 제니도 뭐 오늘 신곡을 내니까 바로 전체 다 1위거든요. 유튜브 뮤직도 맞아요. 글로벌 네. 1위도 하고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년 6월 달이나 돼야 BTS도 다 모이겠지만 그래도 글로벌리하게 뭔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티스트들이 돌아왔을 때 보이는 효과가 기존의 저연차 혹은 이제는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중연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들과는 비교가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방증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기대가 나타나는 것은 뭐 하이브도 마찬가지고 YG도 마찬가지고 이들이 결국 내년 정도에는 복귀하지 않겠는가라는 기대감을 선반영해서 당기고 있는 거고요. JYP나 SM이나 이런 쪽은 기존에 있던 주력 아티스트들이 3분기에는 조금 쉬다가 4분기에 대고 돌아오면서 나타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주로 비용 때문에 안 좋아진 상황인데 그 물류비와 관련돼서 가장 자유로운 업종이 오늘 뭐 일부 게임주들도 올라가고 있는데
게임, 컨텐츠 뭐 이런 쪽이 상대적으로 자유롭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엔터게임을 말씀드렸던 건 이들의 뭐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고 상대적으로 3분기의 실적의 핵심 포인트는 결국 비용을 어떻게 통제했느냐가 관건인데 뭐 카카오든 네이버든 아니면 이런 엔터주들이든 실적이 너무 안 좋아서 이미 사람들 잘라내고 비용 관리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류비에서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이미 비용 관리에 들어간 이들 업종의 실적이 나름 변동성이 좀 적을 수 있다. 컨센서스 대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뭐 음식료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기대가 저 위에 가 있는 그런 종목군들은 만약에 물류비가 급증했던 것을 이번 분기에 반영할 경우 예상했던 것과 실적이 많이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전히 뭐 음식료, 화장품을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는 이번 실적 확인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LG전자에서 나타난 물류비 증가에 따른 실적 악화가 다른 종목에는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을까를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관점에서 지난주부터 동일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은 오늘 또 로제의 신곡 발표에 따라서 엔터주가 움직이긴 있지만 저희가 다른 관점으로 지난주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뭐 이런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물류비라든지 환율에 영향을 받는 그런 기업보다는 이런 컨텐츠 쪽 그러니까 지식에 관한 그러한 기업들을 좀 집중을 하면서 리스크가 없는 그러한 섹터군들을 주목을 하고 이제 좋아질 부분만 남았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게 사실 계속되는 엔터주들의 상승에 반영이 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심스럽게 드는 시점이고요. 앞으로의 또 흐름들도 계속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어느덧 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이사님께서 오늘 또 좋게 보시는 섹터군들 있으시다면 한번 그 부분도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일단 화학주 쪽에 뭐 거의 뭐 비전이 안 보이는 상황이죠. 특히 이제 석유화학 쪽은 비전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데 내년도에도 실적이 빠르게 개선될 만한 요인이 별로 없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 뉴스 하나 정도는 좀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중동 쪽에서 지금 석유화학 단지 투자하는 것을 지연하거나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로 결정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나오고 있냐면 지금 사우디가 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2030에 꽤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데 이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당연히 돈이 무한정 들어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유가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우디의 재정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유가 수준을 이미 하회했죠. 뭐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우리는 이제 부자라고 알고 있는 사우디가 그러게요. 생각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마구 단행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석유화학 투자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도 하고 그다음에 자국 내에 또 짓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취소되는 건 중국과의 조인트 벤처는 진행하고 자국 돈으로 자국 내에서 하려고 했던 프로젝트만 지금 다 드랍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효과를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석유화학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건 중국의 로컬 업체들이 올라온 부분과 중국의 수요가 떨어진 부분 때문에 공급 과잉으로 갔다는 걸 걱정하고 있는 거고 당장은요. 네. 그다음에 2026년부터의 문제는 뭐냐면 중동 쪽에 신규 이 크래커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싼 물량들이 나와서 우린 가격 경쟁도 안 되고 또 공급 과잉으로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었거든요. 근데 중국이야 당장 해결될 일 아니지만 만약에 장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중동 쪽의 물량 부담 이슈가 희석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당장 올 이슈도 아니고 먼 미래 이슈이긴 하지만 어쨌든 미래 부담 한 가지 정도는 희석됐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그러면 2분기에 석유화학 측면에서 가장 먼저 이게 턴어라운드를 보여주었던 게 뭐 누가 뭐래도 LG화학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3분기에는 적자 전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기초 소재 부분이 그런데 일단 LG엔솔의 실적 호조로 인해서 뭐 첨단 소재나 자회사 실적 부분은 그런 대로 버틸 것 같고요. 기초 소재도 3분기에 적자로 전환되냐 적어도 내년 정도부터는 구조조정과 추가적인 비용 안정에 따른 강세를 예상할 수 있는 구간이니까 LG화학은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실적 발표하면서 더 떨어진다면 분할 매수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 종목이 만약에 기초 소재마저도 플러스로 돌아선다면 그러면 저는 목표 주가는 PB 1배 정도. 이 종목의 PB가 41만 원, 42만 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 정도의 수준까지의 반등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너무 높게 뭐 목표가를 잡기보다는 PB 1배 정도를 목표로 해서 조정 시에 분할 매수 정도의 관점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석유화학 쪽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지 않았던 그런 섹터군들이기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 또 의아함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이사님 말씀해주신 악재 해소들이 실제로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요, 이사님? 우려를 더는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 당장 도움이 되는 건 아니고요. 실적에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은 내년 1분기 정도부터는 지금 움직이고 있는 소위 스프레드의 악화가 거의 끝자락으로 가고 있지 않나. 그래서 이들 종목의 핵심 포인트, 순서 석유화학 종목군들은 스프레드가 올라가면 전체적으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나프타 가격 대비 제품 가격들, 뭐 에틸렌 가격들, 그다음에 뭐 LDP, 뭐 HDP 이런 가격들이 전혀 긍정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게 이들 종목 악화의 핵심인데, 그러니까 SBR 정도 합성 고무를 빼면 나머지 거의 모든 상품들이 지금 스프레드가 악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들 종목은 그래서 뭐 PB 0.2배까지 빠진 종목도 있고 0.3배까지 빠진 종목도 있고 그나마 흑자나고 있고 2차 전지가 있는 LG화학은 0.8배, 0.7배 수준에서 버티고 있는 건데, 그러면 기초화학이 돌면 이들 종목이 추가적인 반등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롯데케미칼 기준으로는 0.4배, LG화학 기준으로는 PB 1배 정도까지의 목표 회복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중국의 부양책이 전혀 도움이 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악재는 아닙니다. 맞아요. 네. 최소한 악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중국 부양책 때문에 올랐던 것을 지금 대부분 토해내고 있으나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 쪽 시황도 안정만 찾으면 저는 뭐 내년 정도 1분기, 2분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의 마진 회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워낙 너무 안 좋았던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악재들이 해소되는 것만으로도 주가에 어느 정도의 영향력은 끼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의문점이 드는 부분이 뭐 석유화학주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원유 가격에 영향을 받지는 않을까. 실제로 지정학적 리스크도 계속 부각이 되면서 뭐 이런 변동성이 있었을 때는 또 악재로 다가오진 않을까. 그런 또 의문점이 살짝 들기는 합니다, 이사님. 일단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나프타이기 때문에 나프타 가격은 아무래도 유가랑 붙어서 움직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유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은 뭐 별로 긍정적 재료는 아닌데요.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악재가 노출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란이 참여하지 않는 이상 유가의 추가적인 반등은 또 쉽지 않은 국면이고요. 이스라엘이 원하는 것도 대선 전까지 미국으로 압박하는 게 핵심 포인트지 정말로 이런과 전만전을 하겠다. 미국과 이란을 싸우게 만들겠다는 목적이 아니라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뭐 유가의 반등폭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프타 가격의 상승이나 유가 가격의 상승이 제한적이라면 결국은 제품 가격만 올라오면 어느 정도 마진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유가의 상승이 아니고 과연 제품 가격이 올라올 수 있을 정도의 수급 회복이 나타나느냐가 관건이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에서 또 일정 부분에 지금 수급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요? 네, 뭐 철강이라든지 화학 쪽이라든지 전반적으로 수급이 너무 공급이 많아서 부동산 부양책이 예상만큼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이제 수급 조절은 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 남은 관건은 지금 새로운 제조 공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나 동남아 쪽에서 수요가 얼마나 증가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석유화학 포트폴리오가 중국 일변도로 가다가 지금 중국을 조금 줄이고 동남아나 인도 쪽으로 많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 쪽은 여전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이지만 동남아나 인도 쪽에 회복이 있다면 적어도 내년 상반기 정도의 반전 포인트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우리가 뭐 원재료에 관한 상승보다는 수급에 좀 집중을 하면서 석유화학주들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 쪽에 관한 수요 회복은 이사님께서도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아무리 이제 지준율을 높인다고 지준율을 계속해서 쏟아붓는다고 해도 그게 크게 탄력을 주진 못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이 석유화학 제품이 어디 쓰였을까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석유화학 제품들이 그동안 중국이 만드는 여러 가지 최종재의 중간재로 쓰였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드는 뭐 컴퓨터라든지 다양한 전자제품의 그 소재, 그다음에 자동차의 소재가 됐던 게 결국은 이 중간재인데요. 이걸 중국이 스스로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건설 시장의 침체와 함께 완제품 시장에서도 제품 대체율이 높아지면서 로컬 업체들 비중이 올라가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 중국 시장에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가지 미국의 그
지정학이 바뀜에 따라서 중국과의 어떤 그런 협업 관계는 예전보다도 줄어들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중국 쪽에서는 큰 기대를 할 건 없는데 그렇다고 중국이 뭐 부양책도 쓰고 이구환신 정책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악재는 더 이상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석유화학주 저희가 계속되는 흐름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신 이사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게요. 이사님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오후장 전략 이어가고 오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